자, 스타트업의 인사관리. 스타트업의 인사관리. 스타트업의 인사관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창업기업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조직 성장의 통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메론 교수님이라고요. 미시간 대학교에 이제 그 굉장히 조직 행동론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 수업을 직접 들었어요. MBA를 할 때. 자, 이분이 이제 그 조직 성장 통합 모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창업 단계입니다. 동아리 단계라고 얘기하죠. 형 동생, 그죠? 내 친구들끼리. 제가 이제 클래스 101이라는 회사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또 우리 HR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 회사에서 또 코칭 교육을 수강하시고 하셔서 이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업 단계 초창기에 그 대표분께서 대학생 때 창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창업을 했고, 여기는 평어를 쓰는 거 아시죠? 평어. 평어는 뭐냐면은 반말입니다. 서로 간에. 자, 근데 지금 조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투자도 받고. 그런데도 여전히 평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게 괜찮냐? 그러니까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 제임스라든가 팀이라든가, 그죠? 뭐 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수잔, 여성 대표님이니까 뭐 수잔이라고 한다면, 수잔, 지금 고객이 많이 기다리니까 그 결제를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 결제 좀 빨리 해줄래?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띠동갑끼리 반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을 채용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동아리 단계, 창업 단계에서는 서로가 뭐 말도 놓고 아무런 규칙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단계가 있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명 내 체계가 잡히지 않은 단계죠. 자, 두 번째는 집단 공동체 단계예요. 초기 구조화 단계라고 해서요. 50명에서 한 100명 규모 정도의 인원들이 모이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제대로 이제 구조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조직의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식화 단계예요. 이제 기업 조직화 단계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규모가 된 거예요. 이 회사 하면은요,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이제 기업이 조직화가 됐고요. 100명에서 200명 규모. 자, 그리고요, 정교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큰 회사로 큰 겁니다. 시리즈 투자도 제대로 단계마다 다 받고요. 250명에서 400명 또는 그 이상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창업 단계, 동아리 단계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 성장 단계별 인력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자,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자 중심이에요. 창업자 중심. 그 창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창업자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창업자가 어떤 리더십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소규모 그룹에서 그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또 한 명이 일할 때랑 두 명이 일할 때랑 한 4, 5명 일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제가 가장 먼저 영입을 한 분이 누굴까요? 저는 주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4년 전에 조직을 나왔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자, 나와서 일단은 제가 전문가로서 시장에서 이제 나와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제 4년, 올해가 4년 이제 좀 넘었거든요. 자, 4년이 되니까 그래도 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 제 강의 스케줄도 거의 뭐 1년 내내 풀데이로 지금 차고 있어요. 코칭과 강의가. 자, 근데 제가 이제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버겁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들도 막 들어와요. 제가 이제 뭐 전략 강의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이게 다 그 전략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때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죠. 그거는 뭐냐면 타겟 커스터머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타겟 커스터머. 우리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가겠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라도 초창기에 20, 30대 도심지에 사는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여성 고객층을 타겟팅해서 성공했잖아요. 자, 그러면 명성을 얻죠. 자, 명성을 얻으면 확장을 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라 워먼, 자라 맨, 자라 키즈. 자, 이런 다른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내가 명성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할 때도 초창기에 막 시장을 넓게 잡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스타트업 심사를 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타겟 커스터머를 잘못 잡은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존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화살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다예요. 의미가. 자,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했잖아요. 자, 온라인 서점에서 인지도를 얻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고객들이 하나하나 몰려드니까 가두리 양식장 전략이라고 하죠. 그죠? 그 안에 이제 고객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제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믿을만 하네. 여기서 사니까 가격도 40% 인하를 해주네. 네.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는 온라인으로만 팔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다는 건요, 우리가 가격을 굉장히 할인을 해줄 수 있어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안 들어요. 그죠? 매장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에서 초창기에 40%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샤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리담의 전략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프라인 샵이 없잖아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판매를 해버립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아마존이 명성을 얻고 그 다음부터 처음엔 책을 팔다가 이제 고객들이 신뢰로운 경험을 가지니까 다른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음반도 팝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도 팔고요. 자, 문구류도 팔고요. 자, 킨들이 나왔어요. 이제 킨들. 킨들 가지고 이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팔고요. 클라우드까지 팝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성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코칭 전문가로 제가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으면서 또 전략 강의도 또 많이 하면서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가 이제 반응이 좋으면은 그런 다른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제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제가 처음에는 다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다가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입한 분은 바로 영업이사님입니다. 영업이사님. 그 모든 것들을 고객들을 관리해 주실 분. 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채용을 할 때 누구를 채용해야 될까요? 밸류 체인상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있습니다. 이건 본원적 활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서포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지원 활동.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본원적 활동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핏 센터라고 합니다. 프로핏 센터.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코스트 센터는 뭐죠? 지원 부서들, HR, 경영 지원 등등, 또 구매 부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돈을 쓰지만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단계별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먼저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경영자를 보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에 지금 오신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교육회사에서 가장 큰 회사의 영업이사님이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합류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HR 쪽으로.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그쪽에 계시던 분이 또 저희 회사에 합류하셨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기업 교육회사의 마케터가 또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하셨어요. 자, 근데 그분들이 기존 회사들이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크거든요. 자,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왔을까요? 네, 그거는 일단은 저를 보고 온 것도 있어요. 이재영이라는 사람을 보고 온 것도 있고요. 저와 함께 일하면 함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 초창기에는 그 경영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 큰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겠죠. 뭔가 함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기존의 대기업에서 오셨어도 연봉 수준을 더 높게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뭐 깎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이 정도 받고 싶다? 오케이. 자, 제 연봉을 깎아서라도 그분들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영입했어요. 왜?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일당백을 해주잖아요. 훨씬 더 회사가 커집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뭐 작년에 뭐 몇 억을 벌다가 뭐 이번에 그게 반으로 축소됐다? It's okay.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훨씬 더 그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봉을 주더라도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특히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한 분산 초기에는요 권한을 위임하고 이제 통제를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때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요 대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지금은 제가 저희 회사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디테일하게 굉장히 피드백을 드려요. 하나하나. 자, 하지만 조직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리더십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C레벨들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피드백을 주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권한을 위임하고 또 이제 또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자, 정교화된 단계에서는요 이제 관료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일로가 가속화된다. 사일로는 뭡니까? 조직 간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그죠? 조직이 커지면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부서 이기주의, 경쟁 지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갈 건가? 이따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뭐 우리는 아직 이렇게 사일로 가속화될 정도로 이런 규모가 아닌데요.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창업 단계, 동아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렇게 사일로 가속화가 될 정도로 내가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비전을 세우시고요. 지금부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인원 규모는 3명에서 30명 규모. 자, 창업 단계부터 정교화 단계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인력들을 영입을 해야 되냐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요. 30명 내. 자,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 체인 상에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그 밸류 체인입니다. 우리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죠. 내부 물류, 제조, 생산, 외부 물류, 마케팅, 영업, 서비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들입니다. 자, 이게 가장 본원적인 활동.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요. 지원 활동이에요. 자, 초창기에는 본원적 활동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케팅을 중심으로 브랜딩과 PR도 동시에 수행 가능한 마케터. 자,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초창기에는요. 많은 사람들 채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특정 분야만 잘한다? 자, 그러면 함께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인데도 교재 만들어서 보내고 그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대표지만. 자, 초창기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일 내일 따지고 그럴 게 없어요. 물론 내 주 전공은 있지만 내가 영업이사로 들어왔지만 하지만 다른 일도 챙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선을 긋고 저는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봉 계약서를 쓸 때도 거기에도 아레나를 기본적으로 명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요청하는 다른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UX, UI 디자인 통합 구현이 가능한 디자이너. 특정 언어를 아주 잘하기보다는 물론 그 언어도 잘하지만 다른 복수의 언어를 구사 가능한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창업주는요. 이런 본원적인 활동을 총괄하고요. 필수적인 지원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됩니다. 경영 지원, 경영 관리, 투자 유치, 심지어 술상무까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또 다른 분들 만나시면서 관계 관리하고 저녁에 술자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대표가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가 일이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집단 공동체 단계 50명에서 100명.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데스밸리를 건너야 됩니다. 데스밸리, 그죠? 네,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고요. 동아리 단계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규모로 급성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직이 구조화된 모습으로 분화가 되고요. 자, 이럴 때는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낮아졌어요, 사업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러면 분야별 전문 인력 영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채용을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단계다. 자, 그래서 CTO랑 CMO 영입을 최우선으로 삼으셔가지고요. 특히나 개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마케팅을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요. 또 어떤 CTO나 CMO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인지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경영 지원은요, 인사총무, 경영관리를 팀 수준으로 분리하는 거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이거 구분이 없어요. 그냥 경영 지원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죠? 재무회계, 인사관리, 총무까지 다 총괄을 하죠. 자,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C레벨에게 리더에게 위임을 하되 주요 의사결정에는 대표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공식화 단계입니다. 100명에서 200명 단계. 자,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품도 나오고요. 실제로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MAU 같은 성장 지표가 가속화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는 또 시리즈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를 또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요. 투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무분별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진짜. 예, 예. 피와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 그거를 무분별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고요. 고객들한테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계속 소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비용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비용은. 네. value creation,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셔야 돼요. 가치를 창출하시는데. 자, 그래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가치를 창출하는 부서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일, 자꾸 조직이 커지다 보면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보고서 쓰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죠? 네, 그런데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영을요. 내실을 다지셔야 돼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웬만하면 보고서 쓰지 말라 그래요. 보고서 같은 거. 그냥 빨리빨리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슬랙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전화 통화로 가능한 거, 그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지. 막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 물론 보고서 써야 될 일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자,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도요. 제가 지금 대기업에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즈, 웹엑스 등등을 도입해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보고서를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냥 팀즈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원샷 보고라고 합니다. 원샷 보고. 경영진들한테 한 번에 보고해요. 이거 체인 오브 커맨드를 거쳐서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고 끝을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식화 단계에서는요. 아름다운 이별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함께한 분들이요. 항상 회사가 커가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초창기에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롭게 일하고, 그렇죠? 본인한테 대우를 잘해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퍼포먼스는 잘 안 나고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거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하고는요, 과감하게 또 아쉽지만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규화 단계에서는요, 250명에서 400명 또는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죠. 자, 이때는 우리가 또 그 창업 초기 핵심 멤버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엑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체 인력들을 영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C레벨 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조직이 커감에 따라서 그 레벨에 맞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애플이 지금과 같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애플이 지금과 같은 혁신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을까? 그 전에 존 스컬리라고 하는 펩시콜라 부사장을 영입을 했죠. 애플이 이름도 없었던 시절에 초창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영입을 합니까?
그 거물, 코카콜라에 필적할 만한 그렇게 펩시콜라의 수준을 한 차원 올려놓은 존 스컬리라는 부사장입니다. 펩시콜라에. 자, 그 당시에 애플은요 이름도 없었던 회사예요.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초대를 해서 존 스컬리를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평생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툭 던지죠.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존 스컬리가 넘어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존 스컬리가요 회사를 안정적인 단계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런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혁신적인 DNA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가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인수합병이 되면서 자, 그리고 다시 컴백하면서 아이팟을 만들고요. 그죠? 그때 존 스컬리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자,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아이폰, 아이패드, 그죠? 아이튠즈,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지금 전 세계 기업 가치 1위가 어딥니까?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에서 시작해서 플랫폼을 만들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가 1위로 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CEO 분들, 지금은 우리 회사가 1명, 뭐 5명, 6명, 10명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기 위해서 내가 창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작게 시작했다가 그런 큰 비전을 구성원들한테 계속 제시하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